가을비가 내리는 묘지에서 8살 소녀가 낯선 무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나 상 탔어. 내 그림 좀 봐. 꼬깃꼬깃한 상장과 함께 펼쳐진 그림 한 장. 그 순간 무덤 앞에 선 한 여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남의 무덤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5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한 여자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저녁 한국미술관재단 본관 로비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관 5주년 기념 파티였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예술계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작품을 감상하며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파티의 주인공인 한설아 이사장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전시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벽에 걸린 한 점의 그림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직원 한 명이 작품 조명을 조정하려다 실수로 액자 모서리를 건드렸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직원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실수였습니다. 설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작품은 다시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은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지만 예술은 한 번 망가지면 끝이에요. 다음부턴 손도 대지 마세요. 주변 하객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남편 최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보잖아. 너무 그러지 마. 설아가 민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작품 근처에 오지 말았어야죠.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설아는 미술관 3층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패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이곳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한지훈의 방이었습니다. 설아는 매달 딱 한 번, 이날만 이 방을 찾았습니다. 방 안은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스케치북, 벽에 걸린 드로잉, 침대 위에 베개까지. 설아가 아들의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미완성된 풍경화. 설아의 손끝이 그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완성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남편과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설아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들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훈의 기일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묘역에서 설아는 검은 우산을 쓴 채 아들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한지훈, 천재 화가의 꿈을 품었던 아들, 30의 세상을 떠난 아들. 설아가 준비해온 백합 다발을 내려놓으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아이의 울음소리.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지훈의 비석을 두 팔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비석에 꼬깃꼬깃한 종이 2장을 비비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나 상 탔어. 그림 대회에서 금상 탔다고. 내 그림 좀 봐. 설아의 손에서 백합 다발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눈매, 코, 인매까지 죽은 아들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설아 옆에 서 있던 민서도 경악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누구니? 왜 여기 있는 거야? 아이가 낯선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저리 가요. 설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설아와 민서는 차를 타고 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은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아이 혹시... 설아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훈이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내가 몰랐을 리 없어. 하지만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직전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하지만 설아는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분도 집안도 경력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미술관에 도착하자마자 설아는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5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박 실장은 설아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설아가 젖은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 조사 좀 해줘요. 오늘 묘지에서 이상한 아이를 봤어요. 8살쯤 됐고 지훈이 무덤에서 울고 있더군요. 박 실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요? 어떤 아이인데요? 설아가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박 실장은 태블릿에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나 보호자는 확인하셨나요?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는 바람에 그냥 아이 얼굴만 봤어요. 지훈이 어릴 적이랑 너무 닮아서. 박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묘지 관리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된 방문자가 있을 겁니다. 설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박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사장님. 걱정 마세요. 설아가 비서실을 나가자 박 실장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사무실 문을 잠그고 개인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박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문제가 생겼어. 그 아이가 묘지에 나타났대. 설아가 직접 봤어. 전화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5년 전처럼 처리하면 돼. 깔끔하게. 그녀가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묘지 관리 시스템이 떴습니다. 박 실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편 서울 변두리의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나 화실. 안에서는 강유나가 6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4세 유나는 한때 신의 화가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나가 화실 바닥에 널린 크레파스를 줍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실 문이 열리며 딸 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연이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 수건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비 맞고 왔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서연이가 가방에서 상장과 그림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금상 탔어. 구청 그림 대회에서. 유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우리 서연이가?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묘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빗속에 무덤 하나, 그 앞에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유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너 또 아빠 무덤 갔다 왔구나.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 이상한 할머니가 있었어. 유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어떤 할머니?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검은 옷 입고 우산 쓴 할머니. 나보고 누구냐고 물어봤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이틀 후 박 실장은 강남의 한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오후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뒷문으로 들어가 3층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만이 코를 찔렀습니다. 검사실 문을 열자 4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실장 김태수였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닫고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태수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불일치로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9.9% 확실하게. 김태수가 봉투의 무게를 가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샘플이 일치하면 나중에 문제가. 박 실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문제될 일 없어요. 5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김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일은. 박 실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일 덕분에 김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김태수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 실장이 봉투를 그의 손에 꾹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결과 부탁해요. 그리고 원본 샘플은 폐기하고요. 박 실장이 검사실을 나가자 김태수는 봉투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미술관 이사장실에서 박 실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사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설아가 긴장한 얼굴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설아의 눈이 결과지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99.9%. 설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감히 우리 가문을 상대로 사기를.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아가 결과지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법무팀 소집하세요. 사기 미수, 명예훼손, 무단 침입.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요. 저 여자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의 화실에 미술관 법무팀 변호사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업 중이던 유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강유나 씨죠? 사기 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압류 대상입니다. 변호사들이 화실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구석으로 몰려갔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입니다. 허위 사실로 한국미술관재단을 협박한 혐의가 명백합니다. 유나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서연이는 분명 지훈 씨 딸이라고요. 5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날 쫓아냈잖아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나가고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서연을 재우고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 임신 사실을 알리던 날 지훈이 기뻐하던 얼굴. 서연이 태어난 날 아기를 안고 웃던 지훈. 모두 진짜였습니다. 유나가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죠? 왜요? 일주일 후 유나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화실 건물 전체가 압류되었고 한 달 안에 나가야 했습니다. 유나는 밤새 화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의 사정을 알면서도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다른 데 가면 되지. 유나가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무능해서. 서연이가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최고야. 나는 엄마랑 있으면 행복해. 그날 저녁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던 서연은 비를 맞으며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나 어지러워. 유나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의 코에서 갑자기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 서연아, 피나. 서연이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유나가 딸을 안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유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예요.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골수에서 피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골수 이식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 중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우선 어머니부터 검사해 보시죠. 유나는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쪽 가족은 없으신가요? 유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조부모님은요? 유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친족일수록 일치 확률이 높습니다. 꼭 연락해 보세요. 유나는 병실로 돌아가 산소 마스크를 쓴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손은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국미술관재단 대표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은 면담 불가하십니다. 유나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아이가 죽어가요. 비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아이의 미술관으로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출입 불가입니다. 유나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서연이가 죽어가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설아가 내려왔습니다. 유나가 설아를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유나를 붙잡았지만 유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제발이요. 골수 검사만 한 번만 받아주세요. 서연이가 피를 못 만들어요. 제발이요. 설아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봤어요. 내 손녀가 아니래요. 유나가 절규했습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서연이는 분명 지훈 씨 딸이라고요. 설아가 비웃었습니다. 아이 목숨까지 이용해서 사기치려는 거예요? 설아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내보내요. 경비원들이 유나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유나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장님, 제발요. 하지만 설아는 돌아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뒤척이는 그를 설아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이가 죽어간다는데. 설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남의 아이예요. 검사 결과 나왔잖아요.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얼굴, 지훈이랑 너무 닮지 않았어요? 설아가 불을 켜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당신까지 속으려고 해요? 검사 결과가 거짓말이에요?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설아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서연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유나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민서가 유나 앞에 섰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민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검사 받아볼게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정말요? 민서는 즉시 의사를 찾아가 골수 적합성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이와 무슨 관계이신가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체열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민서의 휴대전화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민서 씨 되십니까?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인데요. 의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쪽은 30% 정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이 다른 가족도 검사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부인 명의로 보관된 샘플도 함께 검사했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90% 이상 일치합니다. 부인분의 골수가 서연 양과 완벽하게 맞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친조모와 손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민서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한설아 씨의 골수가 서연 양과 90% 이상 일치합니다. 민서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설아의 골수가 일치한다면 서연이는 진짜 지훈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유전자 검사는 거짓이었다는 말입니다. 민서는 곧장 미술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거칠게 열자 설아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골수가 서연이랑 일치해요. 90% 이상.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서가 결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손녀가 맞아요. 지훈이 딸이에요. 설아가 결과지를 집어들고 눈으로 빠르게 훑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검사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설아의 머릿속에 박 실장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비서실 내선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실장, 당장 이사장실로 와요. 설아가 책상 서랍을 열어 첫 번째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99.9%. 그녀가 두 결과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설아의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누가 날 속인 거죠? 박 실장이 이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설아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자 미세하게 긴장했습니다.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설아가 두 검사 결과지를 박 실장 앞에 던졌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왜 같은 사람인데 결과가 다른 거죠? 박 실장이 결과지를 집어들고 눈으로 훑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검사 기관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설아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실수요? 99% 불일치가 실수라고요? 민서가 박 실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검사 기관에 뭘 한 거 아니에요? 박 실장이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사장님 지시대로 검사를 의뢰했을 뿐입니다. 설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김태수 검사실장을 불러서 확인해 볼까요? 박 실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사장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뒤따라 들어오며 당황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막으려 했는데. 설아가 침입자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시죠? 남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고 한지훈 전무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설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훈이 친구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지훈 형이 죽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걸 맡겼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사장님께 전해달라고요. 설아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준호가 박 실장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술관 비자금 횡령 증거입니다. 박 실장이 5년간 빼돌린 내역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설아가 충격받은 얼굴로 박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 형은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조사했습니다. 가짜 작품 구매, 허위 계약, 해외 계좌 송금까지. 박 실장이 재단 돈을 빼돌린 증거를 모았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 설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준호가 마지막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5년 전 사고 당일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지훈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박 실장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장면. 설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형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설마 당신이 지훈이를? 박 실장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뒤따라갔을 뿐이에요.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숨긴 거죠? 박 실장이 설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사장님도 아셨잖아요. 지훈 전무가 저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사고 후에 덮으셨죠. 재단 스캔들이 터지는 게 싫어서. 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서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설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지훈이 죽기 며칠 전 아들이 박 실장을 조사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개하면 재단이 흔들린다는 판단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모두 덮었습니다. 설아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묻었어요. 재단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를, 유나를 쫓아낸 것도. 박 실장이 비웃으며 말을 끝냈습니다. 불편한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그때도 지금도.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의 죽음, 손녀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죄. 민서가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다 내 욕심 때문에. 설아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실장은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박 실장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장님도 공범이에요. 같이 덮었잖아요. 하지만 설아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미술관 로비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설아가 단상에 올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제 아들 한지훈이 재단 내부 비리를 조사하던 중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면서도 재단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녀를 버렸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였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지어 손녀가 죽어가는데도 외면했습니다. 저는 예술은 사랑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설아가 준비한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국미술관재단 이사장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과 재단 지분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이 재산은 재생불량성 빈혈 등 희귀병을 앓는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설아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설아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균병동 앞에서 유나가 유리창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유나 옆에 섰습니다. 유나가 설아를 보고 놀랐습니다. 설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설아의 무릎이 닿았습니다. 유나가 당황해서 설아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사장님, 일어나세요.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요. 그리고 서연이를, 우리 손녀를 살릴 수 있게 해줘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골수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아는 수술대에 누워 마취제를 맞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골수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수술실에서 서연이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10시간의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유나와 민서가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쥐고 있었고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3시간, 5시간, 8시간.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유나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서연이는요? 의사가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골수가 잘 안착했어요. 아이 의지가 정말 강하네요.
유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 후 설아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취에서 깬 그녀의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손녀는 괜찮아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수술 잘 끝났어요. 석 달 후 서연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서연의 뺨에는 건강한 핏빛이 돌아왔고 눈빛도 다시 밝게 빛났습니다. 설아와 민서, 유나가 함께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이가 제일 먼저 가고 싶다고 한 곳은 아빠 무덤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비석 앞에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살려줬어. 설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우리 가족. 처음으로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이 지훈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설아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동네 작은 갤러리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입구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서연 첫 개인전 마이너스 할머니가 웃는 날. 9살 어린이의 전시회 치고는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화실 학생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전시된 그림들은 모두 할머니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무덤 앞에서 차갑게 서 있는 할머니. 두 번째 그림,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할머니. 세 번째 그림, 화실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 그림,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전시회 오프닝에서 설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떨리는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구나.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설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예술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예술은 의미가 없더구나. 서연이가 그걸 가르쳐줬어. 관람객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설아는 이제 유나의 화실 옆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미술관 대신 낡은 상가 건물이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에게 그림을 가르쳤고 저녁에는 네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설아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서연의 작은 손이 크레파스를 들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림 속 설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고 있었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늘 이렇게 웃어요. 특히 나랑 있을 때요. 설아가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한테 웃는 법을 가르쳐줘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사장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꿈은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화려한 미술관도 거대한 재산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